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7일 오후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살해, 그리고 범죄, 어떤 그런 증거들을 지금 현재 철저히 어떤 기록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그런 단체 대표를 초대를 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형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단체 이름 기억하시나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네. 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 전환기 정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단체 이름을 만들 때에 과거사 청산, 북한 과거사 청산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현재 진행형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을 하려면 먼 미래에 저희가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이 보통 밀어놓게 되는데요. 네. 전환기 정의라는 말은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전환기면은 식민지 상태에서 광복을 하는 경우, 독립을 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독재나 억압 국가가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네. 열리는 경우, 아니면 분단됐던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이나 또는 한 나라였던 나라가 쪼개지는 경우나 내전이 일어났다가 평화기로 접어드는 시기든지, 이 모든 시기는 다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환기가 되면은 과거 구 정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인권 침해, 학살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 사법적인 의미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 그 외에 가해자 피해자 쪽이 아니었던 수많은 대중들은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환기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요.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독재, 70여 년이 넘은 독재 국가가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진짜 절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한반도 차원에서 큰 전환기가 열릴 시기에 대비해서 조사와 기록을 하는 일이 가장 네.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환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글쎄 북한과의 통일 시기를 내다보는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네.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네. 통일이라는 게 우리는 말로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북한 체제가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먼저 선행돼야지 네. 통일을 원할 것이고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염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은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 대체 정권이나 경쟁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시기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미리 철저히 기록을 해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네. 될까요? 그래서 전환기에 대비한 어떤 정의를 세우기 네, 위한 네. 일인가요? 북한 청취자들한테 방송을 할 일이 있습니다. 대북 라디오로. 네. 그때는 이제 워킹그룹, 북한 중에 생소한 영어니까 실무 그룹바입니다 이러면 청취자들이 쏙쏙 알아들으신대요. 네. 실무 작업을 준비하는 네. 곳이고, 이게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이야기나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 실질적인 네. 일을 하자, 네.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 전환기 워킹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9년 6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목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이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보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사 내용이었는지, 어떤 개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 잠깐 한번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말 그대로 북한 정권에 살해당한 사람들이 어디서 살해를 당하고, 네. 또 그 시신들은 어디로 갔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지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누군지를 추적하는 작업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으로 와 계신 탈북민들의 구두 진술이나
어떤 이야기로 듣는 방법이 아니고 같이 위성 사진을 놓고 위치 좌표를 확보하고 찍어가면서 네. 기록을 남겨놓는 작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떤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민단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네. 워킹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네.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2014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뭐 같이 뜻이 맞는 동료들이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고요. 네. 캐나다인, 영국인, 뭐 미국인 그리고 가끔씩 뭐또 독일인 친구들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런 조사는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부분에 주의를 요하냐면은 수집하는 정보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보안 시스템을 가장 철저하게 구축하는 게 제 우선 과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역량을 갖고 있는 뭐 저를 포함해서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 IT 정보통신 분야든지 어떤 보안 전문가들의 자문을 1년 동안 받고 실제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첫 1년 동안을 보내게 됐는데요. 네. 한국에는 이런 일을 해본 그룹이 사실 거의 없고 또 어떤 상업적인 회사들도 그런 그 부분을 도움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 처음 날아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 인권 조사 분석 그룹 단체들이 있고요. 네. 또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이런 매핑, 뭐 공간 지리 정보를 매핑을 해서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관들, 뭐 과학자 그룹들을 찾아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언을 받은 것을 이제 저희가 한국에 또 저희 사무국에 네. 그 구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었고요. 음. 지금은 사실 북한에서 뭐 어떤 자료의 해킹이나 뭐 탈취나 또는 뭐 오염시키는 이런 시도들은 비단 북한의 어떤 정보기관에서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뭐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일을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네. 한국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잠재적으로 이런 자료를 나쁜 영향을 미칠 사람들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일종의 방화벽을 구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정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을 글쎄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인데 이게 조사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네, 거의 600명이 넘는 이제 탈북자들을 일일이 이제 면접을 해서 네. 지금 조사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글쎄 뭐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분석을 통해서 지금 보고서를 굉장히 다듬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조사하는 동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 건가요? 4년이 조금 못 되긴 아, 4년 했습니다. 이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은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150명 정도 평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탈북민 610분이 참여한 기록을 네.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전체 다 분석 상태가 아니고요. 네. 한 3분의 2 정도를 분석한 내용들만 이번에 네. 추려서 네. 보고서를 제시를 했는데 네. 2년 전에 첫 보고서를 낼 때보다 일단은 인터뷰 숫자가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동안 진화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한 내용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조사 보고서 들어가 있는 지금 내용은 이 북한에서 일어난 어떤 공개 처형이라든지 수감자들 뭐 고문이나 어떤 것들에 의한 수감자 사망한 케이스라든지 네. 뭐 비공개로 처형된 네. 이러한 그러니까 처형의 뭐 방법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처형을 참관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굉장히 상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가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이 사례와 어떤 안매장의 어떤 2차적인 영향이 어떤 걸지 굉장히 분석이 자세히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그 기록을 남기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전환기를 바라보고 어떤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사례를 들어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세계의 이런 일들이나 이런 조사 작업, 진실 규명 작업,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 기소 처벌, 피해자 배보상하는 과정이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현재 193개국이고요. 네. 그중에 100개국 이상에서 유엔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개국 이상에서 이런 전환기가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유난히 그 분단 통일국가 사례들만 네. 연구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독일, 베트남, 예멘.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0여 개국이 넘는 일종의 참고 사례, 교훈 얻을 사례들이 그렇게 널리고 널려 있는데 왜 그 세 개밖에 안 되는 사례들에 집중하느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교훈은 뭐냐면은 100여 개국 이상의 상당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조치 노력들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왜 그런 실패? 오히려 이제 어떤 진실, 정의, 화해 이런 걸 세우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조사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미뤄두었거나 나중에 그 일을 처리하자고 하니 어떤 정권이 무너지고 났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피해자들도 역시 조급해지고 가해자들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급급한데요. 조사 기록의 기초가 미리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되면은 여론은 빨리빨리 바뀌고 뜨겁게 올랐다가 식어버리고 나면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다음 세대에게 다 전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면은 그 사회는 연좌제가 고질적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네. 처리 안 된 문제에 옛날에 누구 가해자의 자식이든지 부역자의 자녀라고 하는 꼬리표 또는 그런 식의 꼬리표들이 대물림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사회가 분열, 심각하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네. 경우가 벌어지는데요. 앞에 이제 진실, 정의, 화해라고 했지만 세계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기초다. 네, 진상규명과 기록이 기초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에 정의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잘 되었을 때에 화해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잘못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상을 드러내는 것을 이상하게 피하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화해를 선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통일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 징후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나 북한을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권들에서는 자꾸 화해, 용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들이 수천만 명이 네. 달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거나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용서를 하는데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덮어버리는 상태에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네. 기만이고 거짓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은 어떤 것을 방지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북한의 정권 책임자들과 정치적 타협을 제3자인 사실 제3자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겪지도 않았거니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평화, 화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남발하게 되면 사명권을 남발해버립니다. 네, 책임지지도 못할 사명권을 남발한 후에 자기의 어떤 그 집권 기간이 끝나게 되면, 통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집권자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사 기록이 상당히 큰 규모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볼까요? 어쨌든 북한에서 일어난 그동안 북한 정권에 의한 사례라고 봐야겠죠. 그 사례의 어떤 유형들 그리고 그 장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고서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처형 장소에 대한 정보인가 봐요. 이것은 보니까 거의 지금 600명 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셔서 그 분포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위쪽에 다 몰려 있네요. 처형 네. 장소가. 그럼 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북한의 북부지방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들이었다. 북한 사회에서 특히 뭐 불이익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네. 형성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또 상대로 접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 함경북도 지역이나 양강도 지역은 백두산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폭이 좁은 편입니다. 네.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네. 그럼 왜 반면으로 같은 북쪽 지역에서 평안북도 지역이나 자강도는 어렵냐? 네. 그럼 평안북도는 신의주, 네.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 뭐 가끔씩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타고 나든다는 그 1호 열차, 1호 도로들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철통 경계를 선다고 봐야 네네네.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변의 하류에 달하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탈북해 오시는 분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그대로 거의 반영된 상태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함경북도나 양강도 지역에서 공개 처형이나 어떤 그 시체 처리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는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조사 중점은 내륙 네. 쪽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저희 조사에 참여하고 진술을 주시는지 네. 적정한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각 도별로 모였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역 전역에서 벌어진 일인지 네. 아니면 특정한 지역들에서 유난히 심각하게 벌어진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거나 가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이 조사가 더 진행되면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 처형 장소를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 처형 그 구체적인 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공개 처형 장소는 사람들 말 그대로 공개 처형이나 네. 공개된 장소인 네. 거죠. 뭐 강가 가장 많이 네. 쓰였고요. 공터, 또 밭,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언덕 산비탈 그리고 스포츠 경기라는 경기장. 경기장에서도. 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이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어떤 그 가장 많이 저희 데이터 안에서 네. 그 진술이 된 장소들 순서대로 지금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외에 뭐 비행장에서도 네, 처형을 하는 경우도 저희 데이터 안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개 처형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비공개 처형이 앞으로 네, 네. 저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조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요. 비공개 처형들은 이제 군부가 통제를 하는 여러 곳들 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 처형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보고서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약식 재판도 없이 그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인 절차 없이 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든가 네. 이게 또 공개 처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공개 처형을 지켜보도록 참관하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사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더라고요. 이 그림으로 그려진 거를 지금 저희가 중앙일보 자료를 인용해서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순서별로 쭉 앞세워 놓고 하는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맨 앞줄에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이 공개 처형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북한 역사 전체에 계속 되었고 네.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추적하는 부분은 각 뭐 김일성 때는 어땠고 김정일 때는 어땠고 지금 김정은 때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일종의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충격적인 것은 과거부터 봤을 때 1960년대에 진술하셨던 분 내용은 그 당시에는 심지어 공개 처형이 일종의 축제 현장 같았었다. 먹을 거리, 군것질 거리를 심지어 나눠 먹기도 하면서 즐기는 문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19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김일성 정권에서는 사회주의를 새로 만든다라는 어떤 자부심에 가득 차 네네. 있었고 네.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김정은 집권기에 권력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공포 정치를 동원하는 권력 세습을 하기 위해서 공포를 조성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이제 잔혹하고 극악한 형태의 공개 처형화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90년대 북한의 그 대기근, 대량 아사를 겪는 과정에서는 이제 김인정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뭐 많이 익히 알려진 내용이 이제 총성을 울릴 때가 됐다.
전국적으로 총을 쏘아라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공개 처형이 북한 도처에서 벌어지게 되는, 말 그대로 북한 전역이 총성이 울리면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과정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정권, 김정일 정권에서도 공개 처형이 중간중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왜 앞에 있느냐? 그 공개 처형을 할 때는 북한 주민들, 아마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뭐 본 공개 처형의 어떤 그 구성, 배치 이런 네. 것들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개 처형 장소는 뭐 대체로만 한 4,500명 정도가 모이거나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모여서 운집을 한 상태인데, 이 인원들 중에 일부는 북한의 예를 들어 그 공장 기업소 안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해라 봐라 라고 해서 통지를 내서 동원을 하는 형태인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90년대나 이런 시기들은 학교에서 뭐 교사들, 뭐 아이들까지도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동네 사는 꼬마 아이들은 학교 가지 않는 상태에서 뭐 놀고 있을 때에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들이 몰려가면 혹심해 몰려가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보려고 하면은 키가 작은 아이들 앞에 앉히고 어른들 뒤에 앉히고 하게 되는 게 네. 자연스러운 구성이기도 해요. 네. 거기가 뭐 이렇게 관전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봤다라고 한다면 그 처형당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같이 참관하는 건가요? 네, 처형당하는 사람, 이것은 구조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앞줄에 앉혀서, 맨 앞줄에 앉혀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태.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이 처형되지 않은 그 군중들 속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저것이 가장 비정한 부분이었다. 이 정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잔혹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부모가 또는 나의 자녀가 처형되는 걸 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시신이 게-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시신을 수습을 해서 뭐 억울한 가족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가족들이 이걸 수습을 하고 어떤 뭐 슬픔을 달랠 방법조차 네.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네. 그 잔혹함 그대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 내용이 워낙에 내용이 자세하고 사실 얘기거리가 많아서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데, 네, 다음 편에서 다시 좀 더 시체 처리 뭐 방향이라든가 또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이 북한 정권에 어떤 글쎄요 메시지나 어떤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를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얼마 전에 낸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국내보다는 네, 뭐 해외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많은 보도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고서의 어떤 내용과 그리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공개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뭐 참관했던 사람들이 받았을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공개 처형하고 나서 그 어떤 시체 뭐 처리 장소까지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시체라는 건 어떻게 가족들에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줘서 장례를 지내게 하나요? 시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그래요? 나온 게 없고요. 공개 처형된 시신들은 실어 갑니다. 네, 그 뭐 북한 주민들 잘 아시는 승리 58호 이런 트럭까지 네. 트럭에 이제 어떤 풍차를 씌워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가 저희가 추적하는 중점적인 사안이고요. 트럭이 왔으면 트럭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 사진들에서 그걸 쫓아 가다 보면은 외딴 길, 막힌 길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런 가연성이 있는 장소들인데요.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는 시체를 한 구를 묻어놓더라도요. 이게 정권의 속성상 또는 시체를 묻는 어떤 패턴,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있는데
한번 파놓고 묻어놓은 곳에 다시 또 다른 시체를 이후에 묻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소를 현장 확보를 하고 발굴을 했을 때는 여러 시신들이 거기에 겹겹이 쌓여있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옛날 2차 세계대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이 시체들이 네. 정말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사진들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현장 발굴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현장들을 사실 우리가 또 목격할 수도 네.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예. 공개 처형의 경우에도 뭐 한 명을 처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3명, 5명, 뭐 1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처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은 한꺼번에 네. 같은 시점에서 매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유고슬라비아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에서 한 땅 구덩이에 여러 곳 시신들이 동시에 처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 네. 그런 장면들도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 도처에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이게 뭐 처형 장소, 처리 장소, 뭐 시체 처리 장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뭐 북한에서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거나 하면은 지금 뭐 이것을 추적하고 보고서로 이렇게 자세히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정권과 일종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하는 게 저희 조사의 목적이 되는데요. 네. 북한 정권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정확한 위치 좌표 정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하지 이 보고서에 담지 않는 이유를 보고서도 밝혀두었습니다. 네. 현장을 그러니까 그 훼손, 정확한 인멸. 위치 네. 주소까지는 네. 공개를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범죄는요. 북한 정권은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체제는 건재할 것이다. 나의 권력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독재자들의 큰 착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다 찾아내서 없애거나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됐을 때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개인이 살해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자기가 남긴 흔적이 제한되고 작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하려고 하지만 조직적인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인멸했을 때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수고로운 노력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정권이 왜 이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인멸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북한과 같은 어떤 독재 체제 국가들, 그러니까 전범들에게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은 사후에 이루어진 조사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 정권이 이미 무너진 이후에 네. 그때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가 장기화되고 오래 걸리고 결론은 잘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구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밀로셰비치 정권이 있었을 때에 네, 네. 구유고 내전이라고 부르죠. 수백만 명이 살해가 되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을 국제사회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제 유엔에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네. 그래서 이 재판소를 만들고 적법 절차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밀로셰비치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지만 결국 한 6년 정도의 재판을 질질질 끌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조사받던 중에 감옥에서 신정발작 사망을 하죠. 결국에는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 후임자인 뭐 라도반 카라지치라는 또 인물이 재판을 했는데 결국 그 라도반 카라지치도 똑같이 밀로세비치처럼 뭐 자세는 좀 달랐어요. 좀 협조적이긴 했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부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대량으로 살해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나토 공습으로 폭격당한 사람들이라는 궤변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증언자가 나왔고 어떤 창고 한 창고에서 대량으로 학살한 장소 그리고 시체가 매장된 곳을 뭐 저희처럼 이제 유엔에서도 전담을 해서 위성 사진으로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하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포착을 했죠. 증거인멸을 하는 시도를 찾아냈고 그 현장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결국 40년형을 주고 종결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캄보디아에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들어섰던 네.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정권이 뭐 100만에서 150만 명, 200만 명 정도를 아주 단기간에 학살을 했는데 그 시신들을 찾는 과정이나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은 무려 그 크메르 정권이 뭐 베트남 침공을 당해서 다시 무너졌죠.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캄보디아 자체에서 조사를 하거나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르러 가지고 약 10여 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져서 NGO, 저희처럼 민간 단체와 또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팀들과 같이 공조를 내서 조사 작업을 해서 무려 4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이제 뭐 2구 이상, 3구 이상의 안매장지들을 찾아낸 것이 2만 개에 달합니다. 아, 캄보디아가요? 캄보디아에서. 2만 개? 예, 가끔씩 캄보디아의 그런 그 유골들, 해골들을 네. 이렇게 모아놓은 곳들은 우리가 뭐 이제 역사 관광을 하거나 교훈을 찾으러 가는 관광에서 일부만 본 것이고, 네. 캄보디아 전역에서 조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서 파묻어 놓은 곳들이 계속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사실 뭐 북한 우리가 지금 보고서로 보는 건 이렇지만 실제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어떤 발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훨씬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북한의 경우 70년 동안 벌어진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네. 뭐 저희로서는 수만 곳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4년 동안 캄보디아 4년 동안에 2만 개다라고 하면 네. 북한 70년 동안 몇 군데일까? 그게 예.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데요. 네. 전체 인권 그 침해, 특히 이런 잔혹한 성격의 인권 범죄가 어느 정도의 규모 스케일로 벌어졌는지를 찾아내면 나중에 북한 정권의 책임자 지도부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이 좀 더 이제 납득할 수 있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주로 특정 기관들이 있습니다. 군대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비밀 정보기관, 주민 감시기관인 이제 뭐 북한 주민들을 보위부라고 부르죠. 뭐 국가안전보위성 지금 이름. 그리고 북한의 경찰 조직인 뭐 이민보안성 네. 이런 기관들이 가장 뭐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들에서 중간 하급 관리들이나 뭐 이제 그 총살을 하게 되면 방아쇠를 당기는 말단에 있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어리고 갓 들어온 친구들을 총을 쥐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져야지 또 저희가 실제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내용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과정이 나중에 본인들이 북한 정권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부터 이 일들에서 피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감시 억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휘, 명령, 실행 체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 간부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가급적이면 떼도록 또는 어떤 명령을 회피하고 거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메시지도 저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이 시킨 부당한 그 인권 범죄 내용들을 샅샅이 스스로 기록을 해 두어라. 네네. 그래야지 나는 시켰을 뿐이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역사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데 내 상급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켰는지를 드러내는데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거,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 우리가 뭐 피해자들의 진술도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 나중에 이게 어떤 사법 처리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네. 동남아 같은 나라를 저희가 일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 스리랑카 내전이 벌어졌었죠. 지금 스리랑카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인권 단체나 피해자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끌려갔고 살해가 된 사람들, 피해자들인데 거기서 보는 것은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다 피해자 증언자들이고 뭐 살아있는 증언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네. 하지만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찾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정부의 어떤 뭐 수능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단체가 이런 조사 기록을 했을 때 좀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사회들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는 지금 할 수 있고 네. 이 대한민국에 와 계신 3만 명 이상의 뭐 탈북민들께서는 이 일을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조사이고요. 네. 저희에게도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이 이제 조사를 참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슬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직접 그 중에서 가족이 경험한 일이니까. 살해된 사람도 네, 있고 네. 직접 그 내 가족이 죽는 거 앞에서 끌려가서 본 적도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당연히 고통스러운 조사 과정에서 같이 위치를 찾는 과정인데 네. 끝나시고 나서 이제 조사 때는 울고 하시지만 끝나고 나셔서 이제 눈물을 닦고는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나서 따뜻한 밥 좋은 자리에서 뭐 잠을 자거나 먹더라도 늘 뭐 있었던 일이 괴롭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러려고 여기 왔나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마음의 짐을 좀 더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십니다. 차후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런 조사가 우리 마을에서 다시 정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걸 꼭 감추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독려를 하는데도 나서겠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여기 사시는 곳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마을이나 이제 한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또 뒤에 오시는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입소문을 내어 주시죠.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부기관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진정성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탈북민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 지역에 이런 그 북한을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북한 사회가 새로운 그 빛을 찾게 되는 때에 네. 수천만 명의 북한 일반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될 그 네.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그러니까 공개 처형당한 사람들의 죄목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뭐 정치 관련 죄, 뭐 반역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으로 처형된 게 제일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절도, 재산 침해, 화면 잠깐 보시면 사형 죄목이 저렇습니다. 절도, 재산 침해, 그 다음 폭력, 그 다음 3번이 이제 정치 관련 죄고요. 4번이 인신매매인데 이것은 아마 탈북과 관련된 것 같고, 그 다음이 경제, 월경,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좀 다르네요, 예상보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조사는 예를 들어 뭐 2000년부터 2010년 이런 식으로 10년을 끊어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네. 북한 정권 전체를 드러내는 작업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이 조사가 더 늘어나더라도 아마도 지금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절도 재산 침해죄 비율이 높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일 정권 시기 1990년대, 2000년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공개 처형들이 벌어졌었기 네.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고요. 네. 이제 저희도 사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 정권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이나 사형을 그 국제사회, 유엔 같은 데에서 변명을 해왔었어요. 네. 우리 사회주의 체제, 북한 체제를 훼손하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다 하는 짓이라는 그런 변명을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스파이나 뭐 간첩행위, 반혁명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까지 모아놓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로 사형에 처하고 공개 처형, 가족까지 끌어서 포기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절도죄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더 기가 찹니다. 예를 들어 뭐 산소이든 죽은 소이든 소잡아먹은 죄. 아니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면은 가장이든 부모든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무슨 네네. 일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학기가 돼서 알곡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옥수수 익지도 않은 거, 그 딱딱한 것을 털어가는, 훔쳐가는 경우 그런 것들도 시범 케이스라고 부르죠. 본보기로 네. 처형하게 되는 일들이 빈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직장 이런 곳에 뭐 기업소 일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뭐 가정 집집마다 있는 뭐 그 가재도구 물건들 다 내다 팔아서 국수 한 끼 때우다가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뭐 그 공장에 있는 부속품들 조금이라도 떼어다가 뭐 이제 뭐 암시장 같은 데다 팔아가지고 국수 한 끼 먹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살아남겠다고 했던 그런 죄들이 다 공개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 죄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재산 침해죄 되는 겁니다. 국가 재산 침해죄, 네. 국가 재산을 훔친 죄. 네. 북한의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재산 훔친 죄, 지방 재산 훔친 죄. 네. 근데 북한 형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온 거짓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형법상에 국가재산 훔친죄, 지방재산 훔친죄는 보통 1년의 노동교화형, 네. 1년 감옥형입니다. 네. 아주 대량으로 했을 때 3년, 5년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처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법도 어기고 지금 국제법 상으로도 지금 이게 위반 네. 혐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잔인하네요. 아까 공개 처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북한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 김정일 시대 90년대 이제 그때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개 처형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뭘 훔치다가 걸렸는데 사형시켜 버려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이 정권의 글쎄 잔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기서 참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많은 관찰자들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오늘 내일 무너질지도 모른다. 폭동이 일어나서 뒤집힐지도 모른다. 민주화가 될지도 모른다. 네네 그 사실 시기에 총으로 그랬죠. 누른 거죠. 예. 총성으로 누르고 전체 북한 사회를 공포로 억누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공개 처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정치범 수용소 없애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네.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처형 또는 뭐 죽음, 사망, 그다음 공개 처형 이외에 비공개 처형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희가 4년 전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수감 시설은 조사 항목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18년 한 1년여 정도 전부터 북한의 수감 시설들에서 벌어지는 처형, 살해 또는 어떤 불법적인 죽음 이런 것들 추적을 하자 조사를 추가해서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모여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시 관리자들 어떤 수감 시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부르죠. 네. 일종의 큰 아주 넓은 섹터 개념입니다. 일종의 몇 개의 마을들이 묶인 큰 대규모 단위가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생활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벌어지게 되는 네.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규칙 또는 규정들을 위반한 사람들 같은 경우를 이 공포분위 조성하청에서 살해를 하는 경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소 같이 넓은 개념의 네. 이 장소가 아닌 특정한 시설을 가진 교화소 또는 어떤 집결소 노동 단련대 이렇게 그 정말 말 그대로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시설들에서 벌어지는 그 죽음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서는 이제 많은 빈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악되는 것들은 거의 반죽음 상태. 조사를 받다가 고문 구타를 당하다가 반죽음 상태가 되든지 질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음 상태가 되든지 과도한 강제노동으로 죽음 상태가 되든지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책임지기 싫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송장이 된 사람을 집에 가서 죽어라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조사받는 기관에서는 같은 수감자들끼리 조사를 받다가 끌려나서 죽는 사람들을 다른 이제 대기하고 있던 또 조사받던 사람들이 목격해서 저게 진술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망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네. 구타가 직접 원인인지 결정적인 인력이 원인인지 아니면은 질병이 원인인지 사망 원인을 나중에 판별을 하게 되는 것들은 차후로 밀어놔야 되는 일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법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지역에서 이런 사망 원인들을 개인별로 조사를 할 때 되면은 법의학자들이 또 전문적으로 참여를 해서 밝혀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탈북에 실패해서 정치범 네. 수용소에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비공개 처형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네. 공개된 장소에서가 아닌 네. 그러니까 공개되지 네. 않은 장소에서의 처형인가요? 이게? 그 이제 영어로 용어가 훨씬 더 개념이 명확합니다. 퍼블릭 엑스큐션 하게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네. 볼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사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언론에서나 네네. 그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된 공개 처형인 네네. 거고요. 그런 비공개 처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장성택 처형 같은 경우가 특정한 군부든지 당 고위 관료든지 이런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게 되는 처형인데 이 역시도 그 집단 내에서도 공개된 처형입니다. 네. 공포심을 이 집단 내에 주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좀 것이죠. 권력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네.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처형들은 북한의 권력 세습 시기, 네. 권력 세습 시기에 절대 복종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3대 세습을 했으면은 두 번 정도는 첫 번째 뭐 김일성 때도 이런 식은 했었죠. 네. 이런 시기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처형이 되고요. 비밀 처형을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처형. 비밀 처형은 이런 그 어떤 북한 정권이 체계화된 방식으로 어떤 결정, 숙청의 결정, 처형의 결정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는 순서를 가진 방식이 아니고 권한은 남용이죠. 네네. 예를 들어 어떤 죄인을 다루거나 아니면 혐의자를 다루는 사람이 홧김에 죽여버리거나 네네. 아니면 어디 아무도 모르는 숲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작업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산속 산골짜기를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경우들인데 이런 비밀 처형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건 뭐 자의적으로 혼자 판단해 죽여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도 심지어 이 감옥 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몰래 처리하고 와라 하게 되는 비밀 처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미래에 밝혀지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거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게 이 비밀스럽게 처형된 게 어쨌든 그 진술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게 참 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조사에서는 이런 조사들에서는 나중에 검찰이나 검사들이 하는 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많은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자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나 안전부의 조직 내에서 일했던 분들 저희 조사에도 그런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요. 오셔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설명, 상황, 어떤 벌어졌던 일들의 개연성들을 다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시신을 매장하게 되는 과정에 가서서 했던 일들 또 그거와 관련해서 내 동료인 보위원 안전인이 들려준 이야기들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제한되어서 이제 밖에 일반인들이 우연적으로 보게 된다라든지 하는 네. 부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뭐 처형 방법이라든가 죄목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이 자세히 진술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증거로 활용하기에 참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저희는 뭐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저희가 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고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에 따른 검사 또는 검찰에서 진행을 했을 때의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모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받냐면 그 증거 수집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용과 인력,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빠른 어떤 재판 결과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보고서가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각 나라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다시 네. 다음 편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님하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지금 작성한 보고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지금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리고 유명한 이런 단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18년도인가요? 굉장히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상을 받으신 거죠? 그 미국의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 이제 국제 민주주의 운동, 어떤 인권 운동, 자유 확산 운동을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NED라고 통상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NED. 네,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인데 전미 민주주의 기금. 근데 네. 미국이 땅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미민주주의 기금 또는 민주주의 기능재단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 이런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고 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 기금의 사실 대부분 원 출처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는, 또 달리 보게 되면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미국은 이제 양당이죠. 공화민주. 그래서 양당이 초당적으로 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써야 될 일이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뭐 있기 정권에 때문에 뭐 상관없이 네.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4월부터 이 기금 지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뒷받침이 된 것을 네. 보면은 그때는 오바마 행정부였었고요. 네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다른 저렇게 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의 초당적인 의회 지지가 있는 한은 저희 활동은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유럽 의회든지 유럽 지역의 또 다른 또 펀드를 받아서 좀 더 다변화시키는 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저희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뭐 대북 지원 단체라든가 탈북자 단체라든가와는 달리, 그러니까 국내 어떤 지원은 없고 거의 지금 해외에서 네. 조성된 어떤 펀드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런데 이제 왜 저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멀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뭐 익히 봤듯이만 뭐 보수 정부 또는 뭐 또 막 북한과 가까워진 정부 뭐 이런 정부 들어설 때마다 엎치락뒤락 바뀔 때마다 그렇죠. 단체들의 지속성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워낙 더군다나 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조사는 굉장히 민감하고 북한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이 남북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저희 두 정부가 네. 저희 조사를 탐탁치 않아 하고 회방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방해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검찰을 뭐 강제 수사를 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대부분 정부가 준 돈을 빌미나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일들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아야지 저희가 한국 정부를 오히려 잘못했을 때 네.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정당하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진정성도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 오는 기금 같은 건 자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희가 투명하고 돈을 깨끗하게 집행을 하고 또 이제 감사를 또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자율도도 굉장히 높고, 조사의 보고 내용이나 결과가 이래야되는데 일절의 간섭이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어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보조금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셀 수 없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많고요.
남북관계 눈치를 봐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많이 하고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북한 인권 주간인가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끊어서 네. 사실상 힘들어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서 저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런 의미 있는 민간기금을 단체네요. 받았죠.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조사 이외에 탈북민들이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조사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고 알리는 일을 조선일보에서 기금 출연해서 그 국민적으로 모금했던 네. 통일과 나눔 네, 그 지원으로 네. 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네네. 국내에서 이제 민간 기금이고 시민들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인 것이 네.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상을 받은 것은 2018년도 전민민주주의라는 네, 이 뭐라고 단체에서 주는 네, 네. 어떤 상 이름이 뭐죠? 상 이름이? 그 디마크러시 어워드라고 해서요. 민주상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NED 민주주의상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네. 수상자로 이제 저희 단체하고 네. 뭐 국민통일방송이라는 대북 민간방송, 네.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가장 오래된 단체, 또 이제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지성호 대표라고 해서 그 네네. 대한민국 청년 네네. 결국 청년들 그룹 네네. 4개 단체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 네. 근데 이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조사기록 전문 단체로서 네. 어떤 역량과 또는 그 영향력을 이제 높이 평가받았죠. 사실 단체가 시작되고 이 프로젝트 진행된 지가 2년 남짓한 곳이 받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네, 수상이었었고 네. 저희도 뭐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그 상을 주고 저희를 후원하는 이 NED라는 곳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혁신적인 방식으로 더 이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조사 기록의 방식이나 접근법을 바꿔놓은 그 공로가 지대하다. 그리고 이 매핑이라는 기술이 굳이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촘촘한 조사가 피해자들이 네. 참여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바꿔놓았다. 네. 이것이 단지 북한에 대한 조사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조사 기법과 방식을 네. 창안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뭐 조사라는 게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네. 어떤 신뢰성을 네. 담보를 하려면. 근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워낙에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 조사 방법을 뭔가 글쎄 과학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가 그만큼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각국들의 반응들이 좋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미 국무부에서도 뭐 코멘트를 한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보고서를 전 세계 동시에 배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뭐 책을 찍어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었었죠. 왜 전 세계 동시 배포를 6월 11일에 했냐면은 전 세계 통신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구석구석으로 다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로이터, AP 또 한국에서는 연합뉴스 통신사 통해서 모든 언론으로 확산된 거죠. 10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약 300여 건 정도의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었고 네. 그 중에 한 70여 건 정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뭐 좋았던 겁니다. 국내 언론들이. 물론 이제 아쉬웠던 것은 뭐 KBS, MBC, SBS 이런 곳들은 네네. 일절 관심을 들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런 기회도 생기고요. 네. 그랬는데 이 보도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더 반향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북한에 어떤 관심이 높거나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맨 첫 반응이 저희 독일 그 자문위원 통해서 온 내용이 독일의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에. 네. 그 인권 특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 보고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외교부에서, 독일 외교부에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네.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낭보가고요. 같은 날 이제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내외신 기자들이 통일부 브리핑 때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일에도 보도량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일부 대변인에게 이 보고서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 입장 요청을 했더니
대변인이 보고서는 읽지 않았고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죠. 아니,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독일에서는 아주 열심히 네. 보겠다라고 하고 네. 열심히 봐야 될 우리나라 네. 통일부에서는 충분히 예측을 예상을 했던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알려주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 물론 그에 대해 가지고 그날 이제 바른미래당에는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바로 하면서 이 보고서의 의미, 중요성을 개인상으로 알리기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랑은 한 번도 일면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전희경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으로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외면하라고 항고할 수 있느냐라는 논평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당들은 아무 없었지만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의 관건은 진짜 주된 관심은 북한의 반응이 언제 나올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반응이 쉽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정하기 싫겠죠. 네. 이거 논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저희 보고서를 발표한 2, 3일 후에 미국의 소리 방송, VOA, VOA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특정을 하면서 그랬더니 물론 이제 미국도 북한하고 사이에 또 어떤 핵 협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회피할 만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중대한 이런 인권 문제들 심각하게 보고 있고 계속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지지성 발언이 보도가 되었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됐을 때 노동신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북한의 반응, 노동신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고서, 저희가 낸 보고서나 저희 단체의 이름은 일절 거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노동신문의 반박 논평에는 처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단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 정부가 미국이 더 인권 유린국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을 너네나 향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희하고 하등이 관련성이 없는데 미국 대변인실의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어떤 그 대외 선전 조직, 대내 선전 조직, 선전 선동 조직들에서 저희 보고서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국 내에 저희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주한 외교 공간들 이제 어떤 외교관은 제가 밝히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보고하고 본국에서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그 가을 겨울이 되면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해외 보도도 많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독일에서도 반응 나오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아까 영국 의회에서 네. 무슨 아마 조만간 또 그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아마 미국의 소리 보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각국 입장을 모으고 있는 기자분이 계세요. 저희가 바로 이제 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유중하게 기여한 영국 정치인이 계십니다. 그 엘턴 상원 의원이 저희 보고서와 저희 단체명을 언급을 하면서 영국 정부의 입장 질의를 했고요. 영국의 현 외교 차관, 아마드 외교 차관이 또 역시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북한의 사형제, 어떤 사형제 중단, 유예 선언 관련된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근데 단지 이제 사형제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 차관의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는 걸 특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실제로 실무선에 갖게 되는데요. 유엔 총회는 전 세계에서 일종의 권위를 부여한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정치적 기구라는 말은 같은 말인즉 힘이 가장 강한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 가을까지 갈 때는 유엔 인권 이사회 인권 문제를 간정하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지금 현 과정이면은
이 문제가 가을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정치적인 권위기구를 가진 유엔 총회로 상정되는 네. 결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 보고서가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과 또는 실제 행동 조치를 강화하게 되는 뭐 그 행동 조치를 중엔 뭐 제재들도 포함이 되기도 네. 하고요. 뭐 인권 제재 이런 것은 지금 핵 제재나 이런 그 국제 불법 행위 제재에 비해서는 별로 안 쓴 카드입니다. 인권 제재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뉴욕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그것이 또 더 강하게 나오도록 저희도 뉴욕에 가서 가을에 활동을 할 계획을 두고 있고요. 지금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었고 거기서도 어쨌든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치 수용소에 대해서 뭐 네. 없애라. 어쨌든 이런 뭐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네. 9월부터 이제 유엔 총회에서 지금 네.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게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시는 뭐 독일, 영국, 네. 미국 이런 데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지금 굉장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북한한테 어떤 인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직접 가셔서 어떤 의회, 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어떤 네. 뭐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 이런 인권 단체나 비정부 기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사이드 이벤트라고 해서 병행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국의 외교관들이 다 집결해 있는 곳이 그 기간인데 네. 관심 있는 나라의 외교 대표들을 초대를 하는 병행 행사를 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행사를 열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엔 내에선 유엔은 이제 각국 정부 간의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 행사를 주최를 하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민간단체 행사를 하는 국회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줘야지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기존에 생각할 수 있던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는 항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북한과 뭐 지금 뭘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결연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밖에 없다고 그전에는 보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 보고서가 나가고 나서 유럽 각국들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유럽 각국들이 저희가 열려고 추진을 하는 이 병행 북한 인권 회의를 공동 주최를 해주는 나라들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네. 같이 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엔 빌딩 내에서 열 수 있는 유엔 건물 내에서 열 수 있는 이 그 브리핑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 건물 밖에서 열 수 있는 회의도 뉴욕이라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뉴욕 타임즈라는 유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있고 각국의 미디어들의 가장 역량이 있는 특파원들이나 주전들이 다 거기 직결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서울에서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전 세계 온라인 동시 릴리스를 했을 뿐이고요. 네. 뉴욕에서 저희가 더 깊은 브리핑과 네.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 영향이 있는 정책 수립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해서 북한을 더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찾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북한에는 저희는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이런 공개 처형이 아니라 사형제 전체를 중단하는 일은 북한은 하지 않을 체제인데 그러면은 북한의 일단 그 처형을 정당한 논리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형제를 집행하는 절차와 근거, 인원 규모, 처형한 사람들의 시신이나 이런 것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증거, 북한 쪽이 제출을 해서 반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련된 통계를 내놔라. 네, 뭐 이런 그렇게 이미 식의 네, 요구를- 여러 나라들이 묻기 시작을 했고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외면을 하고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이런 인권 문제 전체 문제들에 대한 것을 북한이 스스로 시인하는 반박을 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통상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도자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싶어서 네네. 뭐 서울에 뭐 한국에서 그렇고 홍콩과 홍콩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뭐 야시장을 다닌다라든지 그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뒷모습에 변함이 없는 북한 체제의 어떤 포갑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이미지나 어떤 체제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동이 걸리는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정권의 체제의 정당성은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은 정상국가인 척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해요. 뭐 투자자 유치, 뭐 어떤 건설 개발, 인민의 삶을 뭐 살핀다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대내외적으로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면 사람들의 관찰자들 외부인들의 시각은 기대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권의 철저한 부담이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북한이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나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또는 어떤 개선의 요구들 계속 무시로 일관을 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과연 김정은 체제가 지탱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답을 내놓고 해결 방법을 가시적으로 네. 믿을만하게 내놔야 되는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긴 뭐 이번 홍콩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정상적인 어떤 나라로 생각하다가 중국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네. 사실 이런 인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네. 다시금 환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그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UPR 그 회의에서도 사실은 전 국가에서 다 질의를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질의 내용에서 그냥 이산가족 언급하고 비핵화 뭐 잘 해달라 얘기하고 인권 문제는 거의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어떤 관심, 별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어떤 반응 아니면 네. 그간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는 사실 기대를 이제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박근혜 정부 맨 마지막 해에 통과가 됐고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기록센터를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에 따라서 국가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일들은 계속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 산하에 만들어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문위원을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맡게 된 이유가요. 미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1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1년을 더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열의를 보이고 이제 이 문제는 우리 통일부에서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또 실제로 일을 잘했던 관료들이 있었는데요. 네. 물갈이가 됐죠. 네, 정부가 바뀌면서 다 바뀌고 소장도 바뀌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들도 다 교체가 되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달을 뒤로 밟고 있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보고서를 내지 않느냐?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세금이 투입된 일이고 통일부에서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한 일들까지 다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심각한 문제다. 직무유기이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부처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상부의 압력, 눈치 그런 것들이 작용하느라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여러 단체들이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정당 구분 없이 또 알려나가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법대로 하기로 되는 것들이 이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국민 여론, 언론의 여론 또는 어떤 법적인 다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또 저희 한편으로는 국회에 이 문제들을 쟁점화시켜서 올려놓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책임을 지거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어서 따지고 묻고 고칠 부분은 바로 잡게 하는 일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뉴욕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걸 바로 잡는 일도 해야 네. 되는 두 가지 부담은 있는데요. 네. 어떻게든 진척을 보려고 합니다. 아유, 어쨌든 앞으로 보고선 나왔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아유, 근데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가까운 뭐 5.18, 뭐 심지어 저 동학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네. 인권 참상, 네. 인권 유린, 어떤 포갑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것도 같은 동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해외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심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예요. 알고도 외면하고 못 본 척을 하는 거고 숨기고 감추는 거고 미루는 건데요. 관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 많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문제가 문제인 거고요. 의도적인 외면이고요. 정치적인 외면인 거고요. 그게 정당의 이익, 어떤 통치 그룹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덮고 무시하는 건데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 좋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외면한다고 치면은 우리 자국민 문제, 이거 외면하는 거나 이거 덮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요. 납북자들, 국군포로들, 이 문제를 그대로 감춰주고 덮어둔 상태에서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는 피해자를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생명, 송환 이 요구조차도 외면하는 정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이미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고요. 비단 실망을 하고 비단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그런 와중에 회피하는 와중에라도 무엇이라도 한마디씩을 정당한 이야기는 나오도록 저희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요. 정권이 잘했고 못했고는 결국 투표와 선거로 심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몫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상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고 저희는 저희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뭐 북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들 또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고통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살해당하고 처형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글쎄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 진영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앞으로도 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이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